네, 안녕하세요. AI를 위한 미분과 최적화 강의를 맡은 곽호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말 그대로 AI를 위한 미분과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조금 이제 의아하신 부분은 미분과 적분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니고 미분과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기획을 하는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이나 어떤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정통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공부하는데 이 미분과 최적화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더 여러분들 발전하고 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 AI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개념 정도만 정리해서 굉장히 축약적으로 이 강의를 좀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분에 대한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 미분과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것이 이제 AI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만 정리해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를 위한 미분과 최적화 여러분들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네, 보통 강의 개요입니다. 먼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 이제 AI 공부를 위한 기초 수학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AI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기초적인 수학 개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저한테 누가 AI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선형대수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선형대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정도여도 당연히 그렇지만 머신러닝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다 행렬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렬에 대한 연산이 모든 알고리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연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AI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공부를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선형대수예요. 특히 딥러닝에 오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딥러닝 공부하다 보면 이제 AI 논문들을 많이 읽으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AI 논문 참 많이 읽었는데, 사실 대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수식이 다 행렬 수식이에요. 모두 행렬 수식입니다. 워낙 차원이 크고 그 텐서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일반 스칼라 단위로는 서술을 할 수가 없고요. 행렬 표현으로 모든 수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AI를 하고 있다 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물론 파이썬으로 몇 줄이면은 딥러닝 모형 같은 거를 재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거 저도 압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엣지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AI 엔지니어, AI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형대수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통계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률과 그리고 통계, 즉 통계죠. 네, 통계에 대한 개념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AI도 스태티스티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것도 결국은 그 인퍼런스 하는 단계를 보면은 결국 통계적 추론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안 보고 확률론적으로 그 모형을 안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안 볼 수도 있지만 확률론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모형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형대수와 확률, 즉 통계에 대한 개념은 AI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복은 반드시 입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은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게 선생님 그렇다면 이거 알고 하면 바로 점프인하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미분과 최적화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해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분이나 최적화는 이제 여기 이 강의에서 하나의 세트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딥러닝의 모형에서
그 웨이트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미분과 최적화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난항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굳이 또 합친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바로 배우는 수학이 뭡니까? 캘큘러스, 미적분학이죠. 네, 이거를 바로 배우실 거예요. 본인이 뭐 경제학과다 혹은 뭐 통계학과다 혹은 완전 이공계다, 이거랑 선형대수는 그냥 바로 배웁니다. 자, 그런데 캘큘러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책도 엄청 두껍고 뭔지 아시죠? 스튜어트 책.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강의는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로 타겟을 하고 잡아놨어요. 근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8시간과 10시간 아예 이거를 한 방에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렇지만 캘큘러스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미적분학이니까 미분과 적분, 즉 디퍼런셜 캘큘러스와 인터그레이션 캘큘러스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는 앞단에 있는 이 미분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적분은 왜 버리나요? 적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AI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미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적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냐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적분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도 제가 AI 모델을 이건 뒤에 제가 적분, 미분 나올 때 후수를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두 가지 개념을 8시간, 10시간 안에 간략하게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미 대학교 때 미분이나 이런 거 배웠다라고 한다면 최적화로 넘어가셔도 돼요. 최적화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 배웠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그쵸? 자, 어찌됐든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수학 강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AI를 하는 데서 반드시 중요한, 아주 중요합니다. 얘네가 수영복이라면 얘네는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잠수통 같은 거예요. 뭐 없어도 본인이 숨을 잘 참는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 과정상 여러분들이 이공계에 계신다면 배우게 되는 최적화와 미적분에 대해서 일부를 다루게 됩니다. 미적분에서는 적분을 안 배우고요. 미분만 가르치게 제가 강의 내용으로 제공을 드릴 거고요. 최적화 안에서도 아주 간단한 부분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대충 뭔지, 누군가가 이거 최적화 알고리즘이네, 최적화 문제네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딱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핵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이거예요. AI 논문에 등장하는 수식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제 AI라는 것들이 파이썬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안에 패키지들로 굉장히 쉽게 굉장히 하이 레벨 API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이제 AI를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개념 없어도 바로 코드 5줄만으로도 기가 막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어떤 모형이 바로 뭔가를 예측을 해버리고, 그쵸? 아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오든 혹은 학계로 가든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취적으로 연구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AI 논문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적어도 논문을 찾아보진 않더라도 누군가가 AI 논문을 리뷰해서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이 AI의 핵심이니까. 이 논문에 나오는 수식이. AI 모형은 여러분들 되게 거창해 보이실 수 있어요. 뭔가 사실 거창하긴 합니다. 대단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의 파라미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연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소모가 되고, 실제로도 큰 규모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AI 역시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스태티스티컬 모델, 그리고 결국은 행렬연산이에요. 행렬연산과 통계적 추론, 이 두 가지 정도면 사실 AI를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 대한 이해, 이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이 모델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모형이 뭘까요? 트랜스포머, 그죠? 그리고 트랜스포머까지 안 간다면 LSTM, 그죠? 그리고 요새 많이 안 쓰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이런 것도 모양도 있었죠. 과도기로. 자, 이런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와 이거와 이거가 무슨 차이니? 모형이 어떤 차이를 임플라이 하고 있니?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AI를 하시는 분들 혹은 AI를 그냥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성능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랑은 성능이 달라요. 얘가 최신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 얘는 제일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이고 얘는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써가지고 얘보다 좀 낫습니다. 라는 정도의 설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이거는 왜 전혀 도움이 되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건 무슨 차이가 있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이 모형이 어떤 수식으로 어떤 연산으로 정확히는 수식보다 정확한 연산으로 어떤 연산으로 되어 있길래 성능상의 차이가 있는 거고 얘는 대체 어떤 연산으로 되어 있길래 어떤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어텐션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쵸? 이를테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얘와 계산 속도가 왜 다를까? 왜 연산 속도가 다르지? 인퍼런스하는 단계가 왜 속도가 차이가 날까? 대체 어떤 행렬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길래 어떤 속도의 연산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걸까?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냥 패키지에서 주는 바닐라 모형 세팅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바닐라 모형 세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고 레이어를 바꾸고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되게 그 메이크 센스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요런 개념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차근차근 개념을 배우면서 제가 아주 간단한 개념이더라도 제가 회사에서 혹은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미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분. 자, 미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를 그래도 집중해서 하신 분들은 미분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fx가 있으면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 아닌가요? 네.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네,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미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순간 변화율을 찾는 겁니다. 순간 변화율.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뭐 1차는 속도, 2차는 가속도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개념이 사실은 이 머신러닝으로 오면은 굉장히 이 필수적인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최적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95% 이상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이 펑션의 값을 최대화하고 싶어 하는 목적 함수란 것이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모델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이 목적 함수를 제가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목적 함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저희는 최적화하고 싶어요. 최적화. 그럼 최적화라는 건 뭐냐? 최적화라는 거는 결국은 모형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거든요. 파라미터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의 회귀겟을 추정하는 거. 이거 제가 진행했던 그 통계 분석, 기초 통계 보시면 좀 잘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그 파트 2에 회귀 분석을 제가 회귀 분석에서 그 베타와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어떻게 그 추정을 하는지를 편미분을 써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모수를 찾은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잘 설명하도록 이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도록 모수를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회귀교수 추정 역시 이 머신러닝에서의 최적화 문제와 똑같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아마 그 리스트 스퀘어스 메서드를 썼을 거예요. 최소 자승법을 썼을 건데 뭐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라이클리후드라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 혹은 뭐 다중 회귀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베타 2, 베타 3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이 있는데 오토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입력입니다. 그러면은 뭐 차원 축소 한번 쫙 해요. 축소 한번 쫙 하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복원을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의 목적은 차원을 축소하고 약간 노이즈를 제거하고 혹은 어떤 핵심적인 비선형적인 어떤 피처를 추출하고 그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오토인코더는 딥러닝 모형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목적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가중치를, 이 모수를 제가 이제 앞으로 가중치란 말을 계속 쓸 텐데 가중치, 모수, 파라미터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의 가중치, 모형의 웨이트, 모형의 파라미터, 모형의 모수는 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목적 함수가 되는 거겠죠. 이 친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풋 피처는 뭐 디멘션이 3인데 이거를 2차원의 디멘션만으로도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다 재현할 수 있게끔 차원을 축소시키는 거죠. 차원을 축소시켰는데도 얘가 가지고 있는 행렬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는 모형이 오토인코더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죠. 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히든 마르코프 모델 이런 것들 보면은 히든 마르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션 프로바빌리티 이런 거 다 추정해야 되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다 추정해야 되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든 해가지고 여기 하나, 여기 가우시안 하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역시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션 하나, 여기 있는 분포 하나 해가지고 이 친구의 분포의 모수, 그리고 이 친구의 분포의 모수를 각각 추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목적 함수가 세팅이 되냐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모수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의 모수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제가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정규분포 아니어도 됩니다. 정규분포로 가정을 한다면 정규분포의 모수는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제가 그때 옛날에 통계에서 확률분포 설명드리면서 이 정규분포에서 모수가 두 개다. 뮤와 위치 모수인 뮤와 그리고 스케일 모수인 분산 혹은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함수를 그리는데 평균이나 분산 딱 두 가지만 이별량만 추정을 해버리면 끝나요. 피팅이 끝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모수를 찾는 거죠. 자, 요거랑 요거 한번 대보고 이거랑 이거 한번 대보고 해보면서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는 분포의 모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다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신러닝, 뭐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 여기 딥러닝 모형도 있었죠. 비지도 학습이든 혹은 뭐 K-미즈 같은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 특정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모수 내지는 가중치 내지는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와 같다는 거죠. 이 파라미터는 기준이 뭘까요? 찾는 이 목적 함수가 최대화 혹은 최소화되는 방향의 파라미터를 찾는 게 이 머신러닝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적화는 오탑니다. 최적화는 곧 그레디언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건 뭘까요?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입력 변수의 편미분으로 편미분으로 그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 벡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레디언트 벡터가 딱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편미분 입력값이 4개라고 한다면 5개라고 한다면 입력값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 뭐 a, b에 대한 편미분으로 따다다닥 들어있는 이 벡터를 그레디언트라고 그래요. 뭐 기울기라고 부릅니다만 이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최적화 문제는 곧 그레디언트의 문제다. 요게 이제 뒤에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여기서 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이 그레디언트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이라는 거는 결국은 요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요걸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아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요걸 찾는 거랑 똑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곧 그레디언트를 푸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레디언트 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뚱땅뚱땅 하는 게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자, 근데 그레디언트라는 건 결국은 편미분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머신러닝은 곧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최적화라는 것은 곧 그레디언트의 문제입니다. 그레디언트는 곧
편미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분을 알고 최적화를 알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읽히게 돼요. 네,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는 머신러닝의 아주 핵심인 이 최적화를 푸는데 아주 필수적인 도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제 이 머신러닝의 어떤 최적화 문제, 머신러닝마다 각각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마다 특정 목적 함수가 세팅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최적화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미분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미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미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현대 와서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딥러닝에 들어와서는 미분이 필수예요, 그냥. 머신러닝까지 필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머신러닝까지 와서는 물론 미분으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미분을 이런 그레디언트 값이나 해시안 값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레디언트 값을 가져와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아예 상관없이 진짜 미분에 미자도 안 들어가게끔 알고리즘을 풀 수도 있어요. 이 최적화 문제를 꼭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최적화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최적화 문제란 건 특정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거라 했죠. 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미분 없이도 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 알고리즘, 진화 알고리즘,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메타 휴리스틱 옵티마이제이션. 자, 메타 휴리스틱 옵티마이제이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본받아 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된 알고리즘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웨일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 혹등고래 움직임을 모델링해서 이런 최적화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도 이거 머신러닝 풀 수 있습니다. 사실 딥러닝도 풀 수 있어요. 유전 알고리즘 혹시 아시나요? 컴퓨터학과나 전자기학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유전 알고리즘, 산업경영공학이나 이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이제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낳고 진화하고 후대가 나오고 크로스오버 교차해가지고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고 진화하는 과정을 알고리즘화한 것이 제네틱 알고리즘인데, 이 제네틱 알고리즘이 사실 대부분의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변형도 여러 가지 베리언트도 많고요.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도 미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쓰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머신러닝도 풀 수 있고, 사실 좀 초치는 말입니다만 딥러닝 문제도 이걸로 풀 수 있어요. 예로도 풀 수 있어요. 그냥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딥러닝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계산이 효율적이냐, 그리고 계산이 저희가 정말 최적회로 가는데 보장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최적회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연산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문제에서는 최적화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 건데, 현대화에 와서 딥러닝의 경우에는 이 미분이 그냥 필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적화 알고리즘이니까 결국에는 딥러닝도 머신러닝도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를 푸는 여러 어프로치가 있다. 이걸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만, 현대 와서는, 딥러닝의 시대로 와서는 미분으로 하는 게 거의 정답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아예 이 점프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필드로. 자, 그런데 이제 미분이라는 게 과연 어떤 개념인지 그냥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 자, 먼저 이 슬로프, 기울기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직선이 딱 주어졌어요.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이 기울기 몇입니까? 1,1에서 시작하고요. A는. B는 7,4에서 시작하네요.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뺀 길이, 가로 길이,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뺀 길이, 세로 길이죠. 그러니까 가로분의 세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저희가 수학적 노테이션을 바꾸면은 이렇게 델타 기호를 써가지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y의 변화량 세로 길이, x의 변화량 이 가로 길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울기를 저희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가로분의 세로 길이,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로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 일직선의 함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고민도 하지 않겠죠. 사실 이제 이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함수, 저희가 이제 챗GPT가 재현하려고 하는, 사실상 재현한 인간의 언어 체계 같은 것들도 이 단순한 이 선형적인 함수로는 어프록시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함수로도 이런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y는 x제곱으로 왔습니다. 자, 얘는 이제 2차 함수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이제 곡선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건가요? 자, 뭐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고 뭐 여기 점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은 뭔가 여기의 기울기랑 여기 0 가까운 데 있는 요 기울기랑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쵸?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는 좀 달라 보여요, 확실히. 여기가 좀 더 가파르고요. 여기가 조금 더 완만합니다. 그리고 0에 와서는 기울기가 그냥 0으로 보입니다. 그쵸? 여기는 기울기가 0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뭐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녀석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이 전체적인 기울기의 제너럴한 어떤 함수의 폼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으로 당연히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A랑 B 이렇게 했을 때랑 보면은 A랑 B의 위치가 거의 똑같을 때 보면은 자,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파란색 선의 여기 기울기를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요 원리에 의해서 지금 A랑 B랑 거리가 조금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주황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A랑 B랑 사실상 거의 차이가 이 거리가 아예 차이가 안 나게끔 거의 차이가 안 나게끔 만들면은 뭔가 A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A 점의 접선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점 A의 기울기는 점 B가 A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의 직선 요 AB 직선 AB, A랑 B가 지금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앞에서 봤던 요 녀석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대신 이 녀석과의 거리가 이 둘의 거리가 아주 작아진 것 뿐이죠. 아주 작아져서 이 포인트 점 A의 기울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근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어프로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런 기울기 만약에 A가 여기 있는데 B가 A에 무한히 가까워져요. 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무한히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이 기울기를 함수 f의 점 A에서의 데리버티브라고 합니다. 미분값이라고 합니다. 미분계수. 여러 가지 사실 이걸 부르는 여러 가지 용칭이 있는데 이건 데리버티브라고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점 A에서의 데리버티브로 데리버티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어프로치로 저희가 이걸 특정 포인트 A에서의 조금 더 복잡해진 함수에서 특정 포인트 A에서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대충 데리버티브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뒷부분에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런 함수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예쁜 곡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y는 절대값 x라고 해가지고 조금 뾰족하게 있는 이 함수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아까 같은 어프로치 한번 써볼게요. 아까 같은 어프로치.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여기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여기 기울기 딱 이 포인트 마이너스 1,1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점 A라고 하고 점 B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B가 A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의 그 직선 AB의 기울기를 제가 데리버티브라고 데리버티브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미분값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영어를 계속 하려니까 힘드네요. 미분값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쵸? 그럴 때 보면은 얘는 사실 여기 있든 직선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쵸? 마이너스로 똑같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같은 어프로치를 쓰든 여기서 어프로치를 쓰든 똑같이 1로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 0,0포인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여기 있습니다. A가 여기 있어요. B가 A보다 살짝 커요. 살짝 커요. 그러니까 0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자, A랑 B의 길이, 그럼 A랑 B를 잇는 직선 AB의 기울기를 점 A의 그 미분값이라고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점 A가 여기 있고 B가 조금 더 크다 했어요. 그러니까 B는 여기 파란색 선 위에 있겠죠. 파란색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점 A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가? 라고 할 때 만약에 점 B가 이번에는 왼쪽에서 온다고 합시다. 왼쪽에서. 그러니까 A보다 좀 작아요. 작으니까 주황색 선 위에 있겠죠. 자, 그러면 주황색 선 위에 있는 점 B와 점 A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점 A에서의 미분값이라고 할 때 당연히 점 B가 점 A로 무한히 가까워져야겠죠.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오렌지색 선의 기울기는 1로 똑같기 때문에 요 레인지 안에서는, 요 구간 안에서는 1로 똑같기 때문에 사실 점 B가 여기 있으면 1이 되고 점 B가 오른쪽에 있으면 점 B가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점 B가 오른쪽에 있으면 1이 되고, 그러니까 미분값이 점 B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자, 이럴 땐 저희가 이거를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함수 F에 요 점 A에서의 x, A는 0 지점에서의 미분값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엔 여기로 와볼게요. 여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승으로 만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미분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얘는 딱 뾰족하니까 뭔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애매할 것 같잖아요. 딱 봐도. 딱 부드럽지도 않고. 근데 얘는 아주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점 A는 마찬가지로 0,0에 위치하고 있고요. 점 B를 점 A에 무한히 붙여볼 거예요. 무한히 붙여볼 겁니다. 자, 무한히 붙여보는데 이런 점 B가 위에서 오든 아래에서 오든 값은 똑같아 보여요. 근데 요 A,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냐라고 한다면 이거 몇입니까? 한번 저희가 앞에서 봤던 기울기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주 심플하게 가로분의 세로였죠. 정말 심플하게. 그쵸? 정말 심플하게 가로분의 세로였어요. 자, 그리고 점 B가 지금 A로 무한히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요런 식의 점 A와 점 B를 잇는 직선 AB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직선 AB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는 얼마인가요? 가로 길이가 지금 없죠. 가로 길이가 없죠. 왜냐하면 점 A와 점 B가 지금 X축이 사실상 똑같아요. 왜?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점 A와 점 B의 X값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형성해 줘야 하는 이 XB-XA 값이 만약에 점 B가 XB, YB 그리고 점 A가 XA, YA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테이션을 한다고 할 때 이 가로 길이를 형성시켜 줘야 하는 XB-XA가 지금 사실상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수 배우실 때 분모가 0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가 0이 돼요. 이거는 값을 구하지 않죠. 정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값이 혹은 미분계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때 f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혹은 non-differentiable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딥러닝에서 혹은 머신러닝에서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미분으로 푸는 게 필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필수는 아니에요. 자, 근데 딥러닝에 와서는 대부분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미분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 팬시한 정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소타 알고리즘 대부분, 아니 사실 모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몇 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모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미분으로 연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목적 함수 세팅을 딥러닝을 모델 만들었어. 정말 기깔나게 만들었어요. 딥러닝 알고리즘은 딥러닝 알고리즘 딱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가 들어갑니다. 그럼 y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딥러닝 알고리즘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x가 들어가면 여기서 피처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x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차원의 x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x가에 숨겨져 있는 피처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합니다. 막 추출을 해요. 물론 피처 추출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도 역시 당연히 뒤에 오브젝티브 펑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어찌됐든 여기서 피처를 막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나온 애로 목적 함수가 최대가 되게끔 예측값을 막 뱉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게 아무리 뭐 팬시하고 아무리 막 기깔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녀석을 최적화시키고 이 모형을 가중치나 모수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활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쓸 건데 미분이 안 되네, 목적 함수가. 미분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럼 될까요? 안 됩니다. 목적 함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안에 이 안에 딥러닝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블랙박스 안에도 사실은 말이 블랙박스지 다 아키텍처가 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레이어들을. 자 그런데 그 레이어들 중에 만약에 레이어들 대부분이 일부는 상관없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되는 거는 의도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다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특정 지점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미분값이, 그레디언트는 뒤에 나오는 겁니다만, 미분값이 다 소멸이 되게끔, 다 정의가 안 되게끔 해놓으면 연산이 될까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기초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키텍처는 적어도 손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적 함수 세팅은 아마 실무나 혹은 연구하실 때 되게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적 함수 세팅을 이렇게 미분이 안 되게끔 해놓으면 학습이 될 리가 없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굉장히 많다. 그 목적 함수가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서피스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그 미분을 활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제가 이번엔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xa에서 정의가 반드시 되어줘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 같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fx를 제가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이 함수는 절대 0,0을 지나지 않아요. 0,0을 절대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0,0이 절대 지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저희가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목적 함수든 모형의 레이어든 이런 식의 함수가 껴있다라고 하면은 그 입력값이 만약에 x로 갈 경우에, 입력값이 x로 가게 될 경우에 그레디언트가 폭발하거나 아예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연산이 에러가 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함수 fx는 x는 a에서 continuous 해야 한다. 연속적이어야 한다. 자, 근데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자, xb가 xa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f of xb도 f of xa에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것이 이 컨티뉴어스 개념입니다. 자, 만약에 xb가 xa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xb의 함수값 그리고 이 xb의 함수값이 xa의 함수값에 무한히 가까워져야 한다는 게 이 컨티뉴어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말 아닌가요? 당연한 말은 또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발레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굉장히 많이 본 발레죠. 고등학교 때도. 그쵸? 만약에 x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0으로 쭉 가요. 함수값은 0이죠. 자, 이번엔 여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가면 함수값이 1이에요. x가 정의가 되어 있어. 0,0에서 x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0,0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칠해져 있으니까.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이 달라요. 함수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속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불연속적인 지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fx는 x는 a에서 뾰족점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뾰족점이라는 건 뭐냐? 아까 저희가 y는 절대값 x 볼 때 있죠?
이렇게 생겼었죠? 이게 뾰족점이에요, 이게. 이게 뾰족점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면 안 된다. 발레가 얘죠. 그쵸? 대표적인 예시가 얘죠. 자, 그래서 이 말은 곧 뭐냐면, x는 x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죠? 우미분계수는 1이었어요. 그쵸?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뾰족점을 가질 경우에는 혹은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샤프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뾰족점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다.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fx는 xa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면 안 된다. 자, 이걸 vertical tangent line이라 그러는데 자, 텐전트 라인이라는 건 접선이란 거예요. 이 텐전트 라인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실 용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가 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입니다. x, y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할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접선이 사실상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정의가 안 돼요. 왜 정의가 안 되는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가로분의 세로로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가로분이 아예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접선이 수직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모든 딥러닝에 들어있는 아키텍처, 모든 머신러닝에 들어있는 아키텍처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 딥러닝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쌓여있거든요. 이렇게 레이어가 타타타닥 쌓여있는데 그 레이어가 다 사실은 뭐 어떤 특정 행렬 연산 함수들입니다. 행렬 연산들이 다 레이어마다 다 층층층 쌓여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레이어들 모두가 다 미분 가능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뭐 선생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넣어서 좀 더 학습이 효율적으로 되게끔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액티베이션 혹시 이제 활성화 함수라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딥러닝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 대표적인 게 렐루 펑션이 있습니다. 렐루 펑션. 근데 렐루 펑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맥스 값, 이게 x입니다. x.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딱 이렇게. 그래서 이 x를 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작은 x는 전부 다 0으로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1로 이렇게 여기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쭉 커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얘 보면은 여기 지금 미분 안 되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분 안 되는 건데 뾰족점을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뾰족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건데 일부러 이런 걸 넣어줘요. 왜냐? 웨이트가 여기서 이제 웨이트가 되게 좀 많이 커지고 웨이트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가중치는 아예 0으로 가버리게 그 기울기가 0으로 쭉 가서 이 그레디언트가 즉 미분값이 소멸되도록 0으로 쭉 소멸되도록 일부러 의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산이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불필요한 거는 쭉쭉쭉 0으로 가버리게 아예. 불필요한 애들은 학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 다 0으로 가버리게 해가지고 오히려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테크닉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반드시 미분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예시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예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건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디자인을 해보려다가 시행착오를 했던 경험인데요. 딥러닝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오토인코더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한참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빠져 있을 때 뭔가 이제 오토인코더로 피처 셀렉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피처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피처를 이제 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필요한 뭐 피처 정도만 남기면은 좀 더 뭔가 분류기나 예측기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와서 피처를 골라주는 웨이트를 학습시킬 수 있게끔 제가 디자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피처가 만약에 x1,
피처라는 거는 입력 변수입니다. 혹은 뭐 그 변수라고 이해를 하세요. 지금은 독립 변수, 입력 변수. 자, 만약에 제가 이제 피처가 x1, x2, x3, x4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이제 고르고자 하는 건 두 개예요. 두 개. 저는 이제 두 개만 고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딥러닝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다 루프 돌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원하는 이 모델의 결과가 여기서의 어떤 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는 조합 두 가지, 예를 들어서 x1, x2 혹은 x1, x3 이런 식으로 골라라. 이거를 제가 딥러닝으로 풀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딥러닝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냥 이거 조합 이거 여러 가지 다 그 경우에서 다 따져가지고 다 해보면 되잖아요. 모든 경우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4C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그렇죠? 그 경우의 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거 물론 이거보다 더 컸습니다. 이거보다 피처의 디멘션이 훨씬 더 컸는데 그때 이제 제가 피처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학습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원했던 웨이트의 포맷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0, 0, 1 이렇게 되면은 x1과 x4만 고르는 거, 혹은 뭐 1, 1, 1, 0이면 x1, 2, 3 모두 고르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게끔 원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이 되게끔 원했던 거야. 얘를 찾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딱 봐도 이거 연속적이지가 않죠.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쵸? 절대 연속적이지가 않죠. 딱 봐도 절대 연속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함수를 당연히 학습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아예 못 푸는 거냐? 딥러닝에서 이런 경우는 아예 못 푸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어.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벨 소프트맥스를 가져와가지고 트릭을 써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컨티뉴어스하게 바꿔서 풀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만약에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산화되어 있을 때는, 연속적이지 않을 때는 연속적이 되게끔 바꾸는 트릭을 적용해야 학습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미분이 가능하게끔 연속적으로 혹은 이런 것들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트릭을 써서 해줘야 한다. 학습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제가 공식으로 써보면요, 이 f of x를 이 y는 x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요 함수 있죠? 요거 이 빗살무늬 토개 같은 함수. 자, 요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x가 xa에서의 이 미분 계수는, 도함수는, 미분 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공식을 다 써서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원래는 아까 봤던 기울기 구하는 가로분의 세로 공식이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무한히 가까워진다 했죠.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b가 제가 원하는 건 xa인데, xa예요. 이거 사실 이거 순서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은 지점은 x는 xa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b가 xa에 가까워지게끔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앞부분에 xb를 써줍니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결국은 마이너스 취하면 똑같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제가 fx를 y는 x 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x 제곱에다가 xb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합차 공식 써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이 딱딱 되면은 얘만 남게 되죠. 자, 근데 xb가 xa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xb가 a로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전에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분해가 되는지는 극한 연산의 성질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뒷부분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극한 연산의 성질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선행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극한에 대한 개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앞부분과 여기 뒷부분으로 딱 예쁘게 어디티브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xb가 xa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는 xa로 딱 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이 친구는 xb가 xa로 가든 말든 xa는 그대로죠. 그쵸? xb가 지금 어디로 가든 말든 xa는 지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 함수 꼴상. 그쵸? 그러니까 xa 플러스 xa에서 2xa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미분을 배우셨던 분들은 사실 선생님, 강사님, 이
fx 도함수는 사실은 뭐 2x니까 당연히 x에다가 xa를 넣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뒤에 나오는 미분의 어떤 미분 연산의 성질 같은 거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복습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갈하게 아까 봤던 기울기의 공식대로 미분 개수를 유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풉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쓰죠. 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여러분들 이거 푸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얘랑은 똑같은 거라는 거. 결국은 그냥 제가 이 xb-xa를 그냥 이 입실론으로 대체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xb-xa가 만약에 xb-xa가 0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거야. 이 입실론이 0으로 간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입실론이 0이 되는 거. 이렇게 똑같다는 거. 이 의미랑 이 의미랑 똑같다는 거. 그리고 요 xb가 요 꼴상 xb는 뭡니까? xa 플러스 입실론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xa 플러스 입실론을 낳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폼으로도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제너럴한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의 주요 성질, 제가 앞에 이제 그 앞에 식을 유도하면서 썼던 극한의 주요 성질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x가 k로 가는데 여기 리미트에 걸린 식이 x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상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x가 k로 갈 때는 k로 가는 걸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썸으로 연결되어 있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때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걸 쓴 겁니다. 요 합의 법칙, 요 합법칙을 쓴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분해한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분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곱셈 역시 아주 간단하게 똑똑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fx와 gx가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똑같은 리미트를 붙여서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x제곱의 도함수라는 것을 도출해 볼게요. 저희가 앞에서는 어떤 특정 점 xa에서의 미분 계수값을 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특정 점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분값을 구하는 어떤 함수, 미분 계수가 출력이 되는 함수인 이 도함수를 1차 도함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공식. 아까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썼었죠. 대충 이게 xb, xa라고 한다면 네, b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제너럴한 폼이 이거라고 했어요. 조금 더 일반화된 폼이 요겁니다. 요건데 이제 요거들 한번 제가 쭉 따라가 볼게요. 자, fx는 x제곱이니까 x제곱꼴에 xa 플러스 입실론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입실론 제곱 마이너스 xa 네, 지금 이게 xa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xa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x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한번 전개 다 해보면은 이렇게 날아가서 얘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입실론만 다 제거해주면은 얘 제거돼가지고 이렇게 남게 되고 입실론이 0으로 가기 때문에 2x만 남는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함수 fx, x제곱의 도함수를 이런 식으로 디라이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뒤에 나오는 도함수 연산을 배우시게 되면은 이 미분하는 연산을 배우시게 되면은 사실 이거 그냥 2x라는 거 이렇게 안 하고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도함수 법칙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몇 개는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만약에 fx가 특정, 이 x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상수다라고 한다면은 f'x는 0으로 그냥 다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상수기 때문에 사실 이 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그쵸? y는 c 근데 얘기 때문에 얘는 사실 기울기가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으로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다. 자, 그리고 fx가 gx 플러스 hx 이런 썸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f'x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함수로 연결이 된 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는 g of x와 h of x가 각각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한 방에 도함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도함수를 취하지 않은 함수의 곱셈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fx가 만약에 hx 분의 gx 이런 분수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은 괴랄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제 뒤에 제가 이 곱셈 법칙을 도함수의 연산의 곱셈 법칙을 제가 증명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것도 여러분들 디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우세요. 외우는 게 낫습니다. 이거 그냥 막 어디 가가지고 이거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적용해가지고 도출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그리고 fx 만약에 x p제곱일 때 저희가 아까 x 제곱일 때 어떻게 나왔었죠? 이 x로 나왔었죠? 자, 이게 법칙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를 도함수 취하게 되면 f'x는 px 곱하기 p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x분의 1은 뭡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쵸? 자, 똑같이 나오면 돼요. 똑같이. 자, p가 0만 아니면 다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가 일단 그대로 내려와요.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내려와요. 분자로 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또 취해줍니다. 그러면 x의 마이너스 2승이죠. x의 마이너스 2승이란 건 뭐냐면 x의 마이너스 2승이란 건 x제곱분의 1이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f'x는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은 여기 체인 룰을 제외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특히랄 것도 없네요. 그냥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외우셔야 하고요. 이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거리타선이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뭐 대학 강의에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AI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익스포넨셜 연산, 전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로그 이런 자연 로그 연산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오브젝티브 펑션 바로 넘겨지기 직전에 이 출력하는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요. 탄젠트 역시 하나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딥러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꼭 도함수 꼴이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꼴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 알고 계시면 좋다가 아닙니다. 알아야 한다. 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그냥 뭐 딥러닝, 미분 이렇게만 쳐도 100이면 100 체인룰이 나옵니다. 체인룰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fx가 어떤 특정 함수를 정의역으로 받아서 이게 감싸고 있는 형식이면, 그러니까 겉에 g란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hx를 이렇게 품고 정의역으로서 입력값으로서 품고 있는 형식이 되면 이게 체인처럼 맞물린다 해서 체인 룰이 적용이 됩니다. 자, 체인 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폼이 나오게 되냐면 g', 그러니까 겉에부터 미분을 해줘요. 일단 g를 먼저 미분을 해줘요. hx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 이 꼴에서 hx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상수 취급하고 g만 일단 미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놈만 따로 빼서 미분을 하고 서로 곱해주는 형식. 자, 그리고 요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감싼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똑같습니다. 겉에 미분하고 나머진 그대로. 나머지 거 빼서 나머지 거에서도 겉에 미분하고 그 나머지 거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겉에서부터 미분하고 맨 마지막은 맨 안쪽에 있던 애만 미분되게끔 나오게. 이렇게 다 곱셈으로 연결되게끔 나오는 것이 체인 룰인데요. 그래서 얘랑은 제가 증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증명하게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이 녀석부터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fx가 c일 때 이 녀석의 미분 도함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도함수 값이. 자, 일단 이 친구를 제가 미분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폼을 쓴다고 했었죠? 리미트를 취한 다음에 입실론이 0으로 가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f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fx 그리고 분모로 입실론 하나 깔아주면 된다 했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fx 플러스 입실론, fx가 입력값에 대해서 변하는 것이 있나요? 없죠. fx 플러스 2, 입실론이든 fx든 다 같은 c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리미트랑 크게 상관없이 c-c분, 이게 입실론 분의 c-c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0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합의 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써주고요. 입실론 똑같이 써줍니다. 자, 이건 그냥 지우지 않고 그냥 냅둘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썼습니다.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 얘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근데 fx는 지금 뭡니까? g of x 플러스 h of x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x 플러스 입실론이 다 들어가 있는 꼴이 되겠죠. 그쵸? 플러스 hx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hx 분의 입실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미트가 빠졌네요. 네, 이거 제대로, 아래로는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요, 저희는 이렇게 써줄 거예요. 순서만 바꿔줄게요. 순서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뭔가 얘랑 묶어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극한에서의 합의 법칙, 그 분해되는 거 보셨죠? 합에 이렇게 얘랑 서로 리미트 각각 똑같은 리미트 붙여가지고 분해할 수 있었던 거 보셨죠? 자, 그래서 리미트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g of 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g of x 그리고 입실론 붙여주고요. 자, 얘를 똑같이 더하기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가만 보면 얘랑 얘는 이 미분 도함수의 정의상 얘는 그냥 얘죠. 아, h가 아니라 이 녀석은 꼴이 얘잖아요, 그냥. 그쵸? 얘는 그냥 h'x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연결돼가지고 fx의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지우지 않는다는 게 지워버렸네요. 네, 다시 쓰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gx 곱하기 hx인 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의 법칙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 놈은 프라임 취하고 한 놈은 그대로 플러스 한 놈은 또 다른 한 놈, 안 했던 놈 프라임 취하고 했던 놈은 그대로. 말로 하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똑같이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이번엔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fx 플러스 입실론이니까 그쵸? f가 gx 곱하기 hx잖아요. 그러니까 gx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h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gx 곱하기 hx.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입실론 취해주고요. 자, 여기서 얘를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줘야 이게 좀 예쁘게 딱딱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따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자, 여기다가
의아하시겠지만 뭔가를 더해주겠습니다. 뭔가를 더해주겠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아래다 써보도록 하죠. 네, 이거 그대로 그냥 내려온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쓰기가 네. 자, 이렇게 오는데 마이너스 gx hx 플러스 입실론이 그냥 제가 추가를 할게요. 없던 놈을 추가했으니까 얘도 없애버려야겠죠? 그죠? 그쵸. 그리고 gx 곱하기 hx. 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당연히 뭐 아래로 당연히 나눠지는 거 똑같죠?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극한의 합계 법칙 이용해가지고 분해를 해줄 거예요. 분해해 줄 겁니다. 자, 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만 볼게요. gx, hx 플러스 입실론. 그죠? 플러스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기네요. 체인룰은 더 길 텐데 큰일입니다. 자, 어찌됐든 분해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얘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분자를 가지고 있는 텀이 얘입니다. 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빼볼게요. 빼보면 이거 리미트 그대로 오고요. gx 플러스 마이너스 gx 입실론 곱하기 hx 플러스 입실론으로 분해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게 다 리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근데 리미트 고배 법칙 생각나시나요? 리미트 a 곱하기 b는 리미트 a 곱하기 리미트 b로 분해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얘만 따로 볼게요. 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진 게 리미트 그냥 리미트 얘만 볼게요. 리미트 얘. 그럼 이게 뭡니까? G'X죠? 이게 G'X죠? 그쵸? 자, 그리고 리미트가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hx 플러스 입실론이래요. 입실론이 0으로 간대요. 그럼 그냥 입실론이 0으로 가니까 h 오브 x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변 텀은, 이 왼쪽에 있는 텀은 어떻게 되느냐? G'X 곱하기 hx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는 공통적인 게 지금 뭐냐면 gx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리미트 그대로 온다고 치고 h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hx 똑같이 입실론 gx 빼줄게요. 자, 근데 리미트가 써주겠습니다. 리미트가 입실론 0으로 갔는데 지금 이 녀석은 입실론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아요. 그때 저희 극한에서 법칙 볼 때도 리미트 영향 안 받는 거 그냥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고배 법칙, 리미트 극한에 고배 법칙 활용을 해가지고 둘이 분해한 다음에 얘는 그냥 똑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깥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 입실론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그쵸? 자, 근데 가만 보면 얘는 뭡니까? 이거 h 오브 x의 도함수 꼴이죠. 그러니까 우변 텀은 어떻게 되느냐? h'(x) 곱하기 gx가 돼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제가 공간이 부족해서 약간 말로 떼었습니다. 자, 그래서 h'(x가) 이런 식으로 gx랑 붙어서 결론적으로는 fx의 도함수는 g'(x) 곱하기 hx 플러스 h'(x) 곱하기 gx로 분해가 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테크닉은 뭐였습니까? 얘를 추가한 거죠, 얘를 추가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사실 이거 대학에서도 이런 식의 증명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긴 합니다만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고배 법칙에서는 이런 테크닉이 들어갔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합의 법칙이 아니라 이번 체인룰 가볼게요. 체인룰.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선생님 강사님 로그나 익스포넨셜 코사인, 사인 이런 것들은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해보시고요. 네,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 증명하는 것까지가 아주 막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딱 얼싸안고 있는 꼴이 됩니다. 자, 요럴 때 fx에다 미분을 취하면 얘가 그럼 어떤 꼴을 취할 것이냐. 정답은 뭐였습니까? 겉에부터 미분하고 속은 냅둬요. 속은 냅두고 겉에 미분하고 속을 꺼내서 걔 미분한 걸 곱해주고. 그쵸? 아주 간단한 꼴이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디라이브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입실론 써주고요. 이번엔 조금 작게 써보도록 하죠. 공간이 얘는 진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작죠? 네. 그래서 g h 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g h 오브 x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제가 어떤 식으로 또 분해를 해줄 거냐, 어떤 장난을 또 칠 거냐, 얘도 그냥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난을 쳐줘야 되는데 h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hx 여기도 h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hx 곱하기 입실론 해주고요. 그리고 g 똑같이 써줍니다. 이거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곱하면 1이죠. 근데 그냥 뭔가를 추가해 준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냥 추가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이 녀석의 자리를 바꿔볼게요. 얘랑 자리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냥 안 쓰고 해볼게요. 안 쓰고. 그러면은 이 입실론이 이 녀석과 만나가지고 얘를 뭐로 나눠준 거예요? 입실론으로 나눠준 거죠. 근데 입실론이 어떻게 가요? 0으로 갑니다. 리미트로.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h of x의 도함수의 정의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h of 이 x의 프라임이 일단 나오게 돼요. 얘랑 만나서. 자,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리미트 입실론 0으로 가는데 이렇게 남은 거죠. 네. 약간 제가 길어지니까 글씨가 날려지네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네, 0 갈 때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저희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또 풀 수가 있느냐 보면은, 자, 여기서도 약간 테크닉을 써줘야 돼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실 수도 있어요. 자, 저희가 이 h of x 플러스 입실론을 u라고 두고요. h of x를 v라고 두겠습니다. v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h 프라임 오브 x니까 내려온 거고요. 다시 쓰면은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g of u 마이너스 g of v 분의 아래 분모로 u 마이너스 v가 된 거죠. 자, 이거 아까 가로분의 세로로 그 a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할 때 썼던 공식과 똑같지 않나요? 그쵸?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리미트 b가 a로 갈 때, 자, 요게 곧 x는 xa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자, 그럼 얘도 역시 곧 이 v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v에서의 g의 미분값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보면은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미분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h는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연속인데 지금 보면은 x가 지금 입실론이 0으로 가고 있어요. 입실론이 0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얘랑 입실론이 0으로 간다는 건 얘랑 값이 지금 유사해진다는 거죠. 그쵸? 값이 유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함수 값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쵸?
즉, 이 말은 뭐냐면, 입실론이 0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요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결국은, U가 V로 가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그쵸? 입실론이 0으로 간다는 건 U랑 V랑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U가 V로 무한히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게 아까 제가 옆에 썼던 아까 봤던 그 가로분의 세로에서 유도했던 그 공식과 똑같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앞에 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 일단 G에 대한 함수는 맞아요. G에 대한 도함수예요. G에 대한 도함수인데 입력값이 뭡니까? 아까도 XB가 왼쪽에 있었고 XA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XA에서의 도함수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V에서의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V는 HX죠? 그러니까 G' 오브 HX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 체인룰에 증명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 체인룰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증명 과정을 조금 생략하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따라와 주시고요. 체인룰은 요게 여러분들에게 약간 체화가 되게끔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 이제 잠깐 리프레시하는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도함수 예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풀어볼까요? F'X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봤던 도함수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일단 얘랑은 딱 똑똑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도함수 구하고 얘 도함수 구하면 되는 문제죠? 그쵸? 자, 그럼 얘는 뭐였습니까? 그때 기억하시나요? 혹시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됐었죠? P가 0이 아닐 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3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3x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sin of x. 자, 이 친구는 제가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cosine of x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거만 서로 간에 상호작용 없어요. 그냥 얘도 함수 구하고 얘도 함수 구한 다음에 더한 것 뿐입니다. 얘랑 서로 고려되는 거 없습니다. 자,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자, 일부러 제가 체인룰을 쓸 수 있게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일단 얘랑 분해가 되죠. 근데 컨스턴트의 도함수는 아까 뭐였죠? 0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얘만 보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코사인이 어떤 함수를 감싸고 있는 꼴이네? 그럼 이건 사실 체인룰을 푸는 거죠. 그러면 체인룰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깥에 거 먼저 일단 미분해주고 나머지 것만 따로 미분해서 곱해주면 된다 했죠. 바깥 거 미분해줄게요. 코사인 미분해주면 뭡니까?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오고요. 그대로 와야 돼요, 얘는 지금 미분된 거 아닙니다. 왜 그대로 오느냐? 아까서도 보면은 이 h of x가 그대로 왔잖아요. 그대로. 그쵸? 여기 h of x가 그대로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3x제곱이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3x제곱을 따로 꺼내서 얘를 미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x제곱 미분하면 뭡니까? 6x죠. 그래서 6x 곱해주면은 네,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6x 사인 3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체인룰이라는 거 다시 한번 와볼게요. 체인룰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는 조금 이제 요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조금 어렵게, 이게 사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라이프니츠 이제 미분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곧 뭡니까? 이게 곧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써준 것 뿐입니다. 이 d 기호를 써가지고 이게 데리버티브의 d예요. 그래서 dx분의 d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y분의 df 곱하기 dx분의 dy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얘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마치 약분이 돼가지고 dx분의 df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룰을 이게 탁탁탁 연결된 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F를 미분한 거예요. F 미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입력값이 뭐예요? Y.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Y는 뭡니까? H of X네. 그러니까 여기를 H of X로 써주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dx분의 dy, y에 대한 미분이에요. y는 뭡니까? hx, 그러니까 hx를 미분한 건데 입력하시면 뭐니까 x, 그러니까 h 프라임 오브 x.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거를 나타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래로 와서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함수가 체인으로 묶여져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저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에 대한 도함수 구하는 겁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일단 얘에 대한 도함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이거 그냥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dx분의 df. 그쵸? 자, 그런데 요런 폼을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df가 지금 보면은 df가 일단 g로 가 있고 그 다음에 h로 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g가 h를 받는 꼴이죠. 그쵸? 그러니까 dz, h가 여기 있죠. 그리고 h가 y를 받는 꼴이죠. 그쵸? 그러니까 dz분의 dy. 그쵸? 그리고 y가 이번에 i를 받는 꼴이죠. 그쵸? 그러니까 y가 곧 i라는 함수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요 f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체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짜라락 분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f라는 이 g라는 함수가 지금 뭐를 입력으로 받고 있습니까? h 입력으로 받고 있죠. 그쵸? 근데 h가 z라는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z분의 df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 dz는 곧 y를 입력으로 받고 있어요. 그쵸? 이 z는 곧 y를 입력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dy를 써줄 수가 있죠. 그쵸? 근데 y는 곧 x를 입력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dx분의 df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사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f라는 애를 g로 넣어가지고 지금 f가 결국은 g죠. f가 g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f가 결국은 g이기 때문에 결국은 g 프라임 오브 z. 그쵸? 얘. 그럼 얘는 뭡니까? z가 h죠. 그러니까 h 프라임 오브 y. 그쵸? 자,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 녀석은 결국엔 또 i 프라임 x죠. 그쵸? i 프라임 x죠. 자, 그러면 얘를 결국 또 풀어보면은 이거랑 아까랑 같던 결론이랑 똑같이 나와요. g 프라임 z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g 프라임 z, 그러니까 h 오브 y인데 y는 결국 ix죠. 그러니까 h 오브 y는 ix. 요게 얘예요. 그리고 이제 h 프라임 y를 구해봐야겠죠. 그러면은 h 프라임 써주고 y는 ix.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i 프라임 x니까 이건 그냥 써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겉에 있는 애부터 미분하고 안에 있는 애는 그대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애 꺼내서 가장 겉에 있는 애부터 미분하고 안에 있는 애는 그대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애 꺼내가지고 미분하고 다 곱셈으로 연결하면 끝. 그쵸? 자, 어찌됐든 요 체인룰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또 복잡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체인룰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dx분의 df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약분이 되는 어떤 관계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체인룰로 연결이 돼서 이게 도함수로 딱딱딱딱 연결이 되는구나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런 노테이션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체인룰이란 게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막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딥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
자, 딥러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마지막에 이 출력이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가지는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 모든 이 노드들이 이게 하나의 레이어고요. 이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행렬연산 끝에 나온 값과 어떤 값에 비교해가지고 이 친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뭐 대부분의 딥러닝 아키텍처의 어떤 목적 함수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력이 나오고요. 출력이 나오고 얘랑 이 출력 값을 입력받아서 로스 펑션을 구해요.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최소화되게끔 이 녀석들의 어떤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웨이트죠.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으로 풀게 되는 게 이 딥러닝 전반적인 학습의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왜 체인룰이 사용이 되느냐? 자, 제가 이제 요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또 노드고, 여기가 이제 출력이에요. 여기가 Z고, 뭐, 로스 펑션이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로스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을 로스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로스 펑션 L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값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가 체인룰 그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에 따르면은 DL 분의 결국은 여기가 입력이어야 돼요. 얘가 입력 변수. 그래서 입력 변수는 저 앞에 있겠죠. 제가 앞에 것만 뗐으니까.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아키텍처라는 건 제가 아까 그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구조고 원래는 이 레이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 체인룰이 얼마나 많이 연결이 돼 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D 입력 변수분의 DL을 구하는 건 맞는데 이 L은 로스 펑션의 로스 값,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고요.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화하고 최소화시키고 싶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D 입력 변수까지 가는데 막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변수가 많아요. 따라라락.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구하는데 DL분의 D 알파, D 알파분의 D 베타, D 베타분의 D 감마, D 감마분의 D 세타, 또르르르 가서 D 제타분의 D 입력 변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결국은 이게 이 입력 변수에 의해서 이 로스 펑션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때 이제 체인룰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이 노드의 연결 관계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가 X라고 칩시다. 여기가 Y예요. Y라고 칩시다. 자, 치면은 일단 뚜루룩 나와서 출력이 나와요. 출력이 Z라고 할게요. 출력이 나오고 L이라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여 안에서는 여기에 변화에 따른 이 녀석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여기 아래는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쵸? 자,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게 연산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이게 뭐 노드가 마치 그래프처럼 딱 연결돼가지고 뭐 아무 연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도 웨이트 1이 들어가고 여기도 웨이트 2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플러스 바이어스가 하나 들어가서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가 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구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결국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로스 펑션을 최적화시키는 이 웨이트 1과 웨이트 2와 바이어스를 찾는 거거든요. 마치 회계분석처럼. 회계분석과 거의 유사해요. 찾는 과정 자체는. 어쨌든 이제 그걸 찾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분값이 필요하다. 왜냐? 최적화를 하는데 미분값을 쓴다 했죠?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이 최적화, 즉 이 웨이트를 찾고 학습을 시키는데 미분값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분값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을 해줘야 돼요. L부터, 그러니까 로스 펑션 값인 L부터 여기까지 도달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있네요. Z라는 애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체인 룰이 형성이 되겠죠. 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
LDZ. 이 Z라는 하나의 출력. 여기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가중치 입력 받아가지고 Z를 받아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Z를 하나의 매개 변수로 또 삼아서 DZ분의 DL 곱하기 DX분의 DZ. 그러니까 이게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분값을 구해서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가중치라는 건 뭡니까? 파라미터. 모형의 파라미터. 얘 이런 것들이 모형의 파라미터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딥러닝 모형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 과정을 이제 뭐 feed forward and backward propagation, 그래서 5차 역전파 학습, 뭐 gradient descent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뒤에 이제 요 미분을 다 배우고 한번 직접 손으로 딥러닝 학습이 어떤 식으로, 과연 이 체인룰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지금 여기까지 감이 안 잡히시죠? 로스 펑션은 뭐고 얘랑 뭔 상관이고 얘를 왜 뭐 최소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이걸 찾는데 왜 미분값이 필요한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미분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손으로 해볼 거예요. 저희가 직접. 요 아주 간단한 구조에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적화시키는데 이 체인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직접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다면 조금만 참고 뒷부분까지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체인룰을 배우고 이 체인룰로 인해서 뭔가 딥러닝 모형이 학습이 되고 모형을 학습한다는 건 최적화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부분적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목적 함수 fx가 있다라고 할 때 얘를 최적화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최소 내지는 최대값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목적 함수를 최적화한다는 거는 역을 찾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요 강의에서는 이 최적화한다는 거는 특정 함수를 최소값을 찾는 것으로 제가 그냥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소값을 찾는 거랑 최대값을 찾는 거는 목적 함수에 마이너스 하나만 붙여도 이 똑같거든요. 사실상 동치기 때문에 그 함수를 그냥 이게 뒤집으면은 최대값을 찾는 거랑 똑같아요. 최소값을 찾는 것이. 그래서 일단 최소값을 찾는 것으로 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 최소값이 곧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지점에서의 미분값은 반드시 0이다. 지금 여기도 보면 반드시 0이죠. 기울기가 딱 0이 되죠. 특히 이제 최소값이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때 여기서 미분값이 반드시 0이 되는데요. 따라서 함수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즉 최소값인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함수를 미분을 해보고 즉 도함수를 구해보고요. 그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모든 점을 찾아서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쭉 그려봤을 때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죠. 그쵸? 그럼 여기랑 여기일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 최소점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도함수 값이 0인 점이 항상 극점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냐? 그건 아닙니다. 극점이라는 것은 극대값 내진 극소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 극점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극소값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극소값이에요. 그럼 얘 주변으로 전부 다 얘보단 커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극대값이다라고 하면 얘를 주변으로 여기는 전부 다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도함수 부호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극소값을 기준으로 해서는 도함수 부호가 내려가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도함수 값이 0인 점이 항상 극점인 것은 아니다. 그 예시가 얘입니다. 지금 얘를 보면은 여기가 도함수 값이 0인 건 맞아요. 0인 건 맞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기준으로는 얘보다는 여기가 작고요. 오른쪽 기준으로는 얘보다는 얘가 좀 얘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소값 내지는 극대값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한 용어 몇 개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함수 f가 xa에서의 미분 가능하지 않고 이 녀석의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xa를 임계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임계점 중에서도 극점이 아닌 경우를 안장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장점은요. 지금 제가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그걸 직접 그려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이 그러니까 이런 스케이프가 한 3차원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마치 말의 안장처럼 딱 안장처럼 생겼어요, 진짜. 그 안장처럼 생긴데 정 가운데가 새들 포인트, 안장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들 포인트는 종종 이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논문에 종종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그 안장처럼 생긴 그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치시면 새들 포인트, SADDLE인데 이 새들 포인트라고 구글에만 치셔도 말의 안장처럼 생긴 공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점이 바로 이 새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새들 포인트는 극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를 통해서 알고 싶은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함수를 최적화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함수를 최적화한다는 거는 함수를 미분을 하고요. 미분을 했을 때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모든 점을 찾아서 이 녀석이 뭐 최소인지 최대인지를 보면 되는 거다. 이런 걸 주의하고 보면 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적화를 한다는 거는 꼭 미분을 수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은 쉬워요. 저희가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4차 함수까지는 배우나요? 아마 배울 거예요. 4차 함수 배우고 그 친구 도함수 구하고 너무 쉽죠.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기 쉬워요. 그렇죠? 뭐 점 몇 개만 찍어가지고 그리면은 그 구간 안에 있는 함수 모형은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희가 풀고자 하는 딥러닝의 모형 함수는요. 이게 4차 함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거의 몇백만 차 함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걔를 이제 미분을 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이걸 심벌릭하게 선생님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이 룰 적용해서 식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컴퓨터한테는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많은 연산량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흔히 이제 클로즈드 폼, 애널리티컬하게 푼다라고 하는데 이런 미분을 딱 깔끔하게 딱 시켜가지고 거기서 한 방에 딱 해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요. 수치 해석적으로 푼다는 거는 일종의 반복적인 방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반복해서 해로 수렴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게 이 애널리티컬 어프로치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해석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 최적화를 위해서 모든 미분 가능한 점에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이 도함수가 그려지고요.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늘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공신경만 모형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랙티컬리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시도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 연산 낭비고 자원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뉴메리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수치 해석적인 접근법, 수치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요. 뉴메리컬 어프로치.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좀 수치적으로 풀어라 혹은 뉴메리컬하게 풀어라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이렇게 어떤 반복을 통해서 이런 해로 근사를 시켜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 알고리즘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경사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경사각법은요, 함수 최적화의 수치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최적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분을 쓰는 방식도 있고 미분을 안 쓰는 방식도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수치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반복을 통해서 근사하는 방식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최적화하는 데 수치 해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자, 이 친구는 1차 미분값을 사용을 합니다. 1차 미분값인 기울기를 통해서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 미분값, 결국은 이제 뭐 다변량까지 가게 되는데, 이 경사를 의미하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서 극값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반복을 통해서 극값에 저희가 위치할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1차 미분값의 어떤 그게 이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도달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한 방에 안 끝나요.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한 몇백 번, 몇천 번까지 이거를 돌아야만 어떤 특정 극값에 도달을 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봤던 것처럼 시작점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이게 저희가 정해줘야 돼요. 그걸 랜덤하게 뿌리든지. 그래서 이걸 정하고 다음 이동점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다음 이동점이 x1은 아래의 수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핵심인데요. 핵심. 자, xi가 있고요. xi 플러스 1일 때 이 녀석이 바로 이제 미분값입니다. 이 감마 i는 일종의 스텝 사이즈라 해가지고 이게 보폭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도 막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폭이 저희가 산을 내려올 때도 처음엔 성큼성큼 걷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잔잔걸음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래야 정확한 포인트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스텝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얘입니다. 뭐 얘는 사실 지금은 제가 i라는 아래 첨자를 둬가지고 이 스텝 사이즈마다 그러니까 각 스텝마다 이 스텝 사이즈가 달라지게끔 제가 해놨는데 사실은 뭐 좀 더 노멀한 폼은 얘가 그냥 아예 상수입니다. 상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찌됐든 얘는 이제 일단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미분값의 반대 방향으로 이 녀석을 골라주는 게 바로 하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아주 그 변형이 많아요. 베리언트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배우실 때 접하는 많은 최적화 알고리즘 여기서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담 혹은 SGD 혹은 아담 W, 아담 P 혹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RMS 프랍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얘를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한 것 뿐입니다. 결국 골자는 얘예요. 그래서 얘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얘는 1차 미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다? 함수를 최적화하는데 필요하다. 함수 최적화는 왜 하는데요? 딥러닝 모형의 이제 그 파라미터들, 가중치를 찾는 것 자체가 함수 최적화입니다. 그 가중치를 찾는다는 것이 그 모형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학습 이퀄 함수 최적화 이퀄 그 모형의 파라미터 찾기 이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1차 미분값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미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라는 맥락에서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 녀석만이 함수 최적화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함수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녀석들도 저희가 컴퓨팅 파워가 많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알고리즘으로도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이지가 않을 뿐이죠. 어쨌든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는 계속 1차 미분만 했어요. 그쵸? 이번에 고차 미분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고차 미분이라는 건 2차 미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컨드 데리버티브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미분한 애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1차 미분이 만약에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한다면 2차 미분은 순간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가속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2차 미분 함수가 0이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직선을 의미를 합니다. 자, F가 특정 구간에서 2차 미분이 가능할 때, 자, 요건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받아들이세요. F가 특정 구간에서 2차 미분이 가능할 때, 구간 내 모든 점에서 2차 도함수가 0보다 크다면, F는 그 구간 내에서 아래쪽으로 볼록하다. 아래쪽으로 볼록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간 내 모든 점에서 이 2차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F는 구간 내에서 위쪽으로 볼록하다. 위쪽으로 볼록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게 위쪽으로 볼록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X가 C라는 점을 지날 때 F의 볼록한 방향이 바뀐다면 이 녀석을 변곡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부호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걸 변곡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C가 0이고 그리고 2차 도함수, F 2차 도함수에 C를 넣은 함수값이 2차 도함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F는 C에서 극대값을 가진다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요 의미는 사실 뭐예요? 이 의미는 위로 볼록하다는 의미거든요. 위로. 근데 만약에 FC가 0이래.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가 극대값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F'C가 0인데 이 녀석이 0보다 크네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1차 미분 값이 0이고 2차 미분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극소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편미분까지 왔네요. 편미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partial derivative라 해가지고 부분 미분이에요. 근데 왜 부분 미분을 하느냐? 저희가 앞에서는 계속 변수가 하나였어요. y는 x제곱, y는 2x 플러스 b.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변수 함수를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이상인 애들을 고려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f가 x, y일 때 이 녀석을 제가 코사인 x 곱하기 y라는 약간 괴랄한 모양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파이썬으로 그려봤는데 처음에는 얘보다 조금 더 독특한 애였는데 도저히 뭔가 직관적으로 담기지가 않아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바뀌어봤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할 때요. 편미분이라는 거는 다변수 함수의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간주해서 미분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미분하고 싶은 변수가 x다라고 한다면 y를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상수 취급해서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게 바로 x에 대한 f의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런 식의 기호를 써주고요. 이건 partial입니다. partial 기호를 써줘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f의 x에 대한 편미분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 구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거 실제로 이 미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입실을 하는데 y는 그냥 무시하세요. y는 그냥 상수 취급하세요. 그래서 입실론이 그냥 이 y가 아니라 x에만 붙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x는 쳐다도 안 보고 입실론이 y에만 붙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 여러분들 다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편미분 한번 해볼까요? 네. 만약에 이거 편미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일단 미분해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해볼게요.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 코사인 자체를 일단 미분해줘야겠죠. 체인룰, 그죠?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붙죠? 붙고 제가 x에 대해 미분한다고 했죠? 그럼 x는 지금 y라는 어떤 특정한 컨스턴트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제거가 되고 y라는 컨스턴트만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같은 원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편미분이 되겠고요. 편미분은 이제 뒤에 나온 그레디언트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온 건 전미분인데요. 전미분이라는 건 이제 이 편미분처럼 하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구하는 미분이 바로 전미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미분이라는 거는 만약에 특정 점에서 제가 전미분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탄젠트, 이건 지금 이별량 함수기 때문에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차 하나의 일별량 함수였을 경우에는 탄젠트 라인을 구하는데 지금 이건 이별량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이 접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미분을 통해서. 이 전미분 공식은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딥러닝에서는 전미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게 왔네요. 자,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는 이제 기울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레디언트라는 건 뭐냐? 모든 변수에 만약에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친구가 지금 변수가 n개예요. x1부터 xn까지. 그러니까 모든 변수라는 건 x1부터 xn까지 모든 변수의 편미분 값을 요소, 벡터의 원소 내지는 요소로 하는 벡터이자 그러니까 모든 변수의 편미분 값을 원소로 하는 벡터가 곧 그레디언트예요.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 가장 가파른 경사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면은 이 지점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가리키는 방향의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예요. 그리고 곧 함수의 출력값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 설명을 드릴 때 이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지점을 찍는다 했어요. 여긴가요? 네, 여기네요. 그쵸?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이때 제가 그레디언트라고 했잖아요. 그레디언트는 곧 가장 가파른 함수의 출력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고 했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여기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하강법
하강법. 그러니까 경사의 반대 방향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가파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경사하강법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별량 함수는 만날 일이 없어요. 딥러닝이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는 무조건 다별량입니다. 다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변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레디언트라는 건 그냥 특정 지점에서의 미분값, 기울기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거는 벡터이긴 합니다만, 다변수 함수에서 정의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변수 함수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라는 건 곧 그냥 미분값, 1차 미분값, 1차 미분한 벡터, 편미분했을 때 편미분한 값을 모두 원소로 갖고 있는 벡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레디언트 기호를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자, 요게 이제 델 연산자라고 합니다. 델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델 연산자. 자, 이 녀석은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3변수, 변수가 3개다라고 할게요. 변수가 3개다. 변수가 x, y, z 이렇게 3개가 있는 함수라고 할게요.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델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x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i 플러스 자, 이 ijk는요. i는 이거 선형대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j는 이거겠죠. 그리고 k는 0, 0, 1. 그쵸? 이거 아시겠죠?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f를 붙일게요. f. 그럼 여기다가 f가 다 이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f. 그래서 요런 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 연산 자체는 이 f 없이 델 연산 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f를 붙여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변수 x1부터 xn까지 모든 변수에 대한 편미분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그레디언트다. 그레디언트 벡터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함수 출력을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가장 가파른 경사 방향을 가리킨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